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이 있은 지 만 하루가 돼가고 있습니다. 휴전선 지역 내 남북 간 긴장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군 대비 태세에 문제는 없는지 또 사태 추이는 어떻게 진행될지 상세히 진단합니다. 송영선 전 국회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속보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강원도 양구에서 포탄의 또 궤적이 지금 레이더에 포착이 됐다. 하지만 아직 낙탄, 탄착 지점은 확인되지 않다. 이럴 정도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송 의원님, 북한에서 오후 5시를 기해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최고 경보 단계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상황이죠. 이 상황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1968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7번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네. 크게 특징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전에는 어느 한쪽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 서해안, 뭐 포복이면 서해안, 방사포면 방사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미사일이면 미사일 이런 식으로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첫째 정신 빼기 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도 지금 당장 안 쏘더라도 갖다 나르고 화력 대비 태세도 갖추고 관련되는 최전선 지휘관도 지금 내보내고 모든 교란 작전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동시에 다 지금 펼친다는 거죠. 국지적으로 하던 것이 아니라 전방위로. 국지전은 국지전인데 가능한 모든 도발의 형태를 지금 동시에 다 총동원시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갑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의 전쟁 기술의 몇 가지 이론을 보면 항상 정규전과 게릴라전과 비대칭전을 동시에 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본을 가지고 이번에 전파 실제로 전쟁을 할지 안 할지 몰라도 샘플로 해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해가 성능동 격서식으로 다시 말하면 막 미사일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동안에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군이 지금 사실 어느 시나리오에 집중해서 대응해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예측 가능하지만 너무나 시나리오가 많으니까 예측 불가능한, 결과론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곳에 때리는데 일단은 북한의 행동을 보면 북한은 항상 원점 타격을 합니다. 연평도 사건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사격 훈련하다가 보니까 연평도를 우리를 2010년 11월 23일 때린 거 연평도 기지에서 우리가 때렸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기지를 때린 거예요. 그와 같이 제일 가능한 것은 내일 확성기를 방송을 그대로 할 경우에 때릴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 전까지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동원해서 정신 빼기 작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북한이 가진 우리와 남북 관계에서 한국 정부에게 그들이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는 게 한반도의 평화라는 카드예요. 언제든지 우리와 친하지 않게 지내면 한반도 평화는 전혀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평화에 대해서 상당량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언제든 평화를 깨겠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은근하게 시사해 오면서 박근혜 정부 2년 반 동안 그들이 버텨왔는데 이제는 뭐 박근혜 정부가 꿈쩍도 안 하니까 그렇다면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양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남북 간에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작년 말에 참 아쉬웠던 순간은 북한의 2인자, 3인자가 왔는데 우리 국가안보실장하고 통일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근데 아무런 나오질 않았어요. 참 그게 정말 지금도 아쉽고요. 김정은이는 그처럼 자기 나름대로는 모든 수단을 다 써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언제든지 깰 수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우리 정부가 모르쇠를 하니까 이제는 목함지뢰라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남북 관계 긴장으로 끌고 가는 도화선으로 만들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군사적으로 이제는 말로 안 한다. 실제 군사적으로 보여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확성기가 너무나 두려우니까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올바른 분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를 둔 김정은의 일대 승부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내일 이제 그 5시 가봐서 이제 어떤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만약에 충돌이 있고 그러더라도 결국은 대화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나올 주제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핵과 경제 병진 노선 건드리지 마라. 네. 전단 살포하지 마라. 확성기 방송은 당연히 하지 마라. 뭐 또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이렇게 묶음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쫙 늘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바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청와대 안보실과의 직접 대화를 네.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자는 얘기를 한 거나 전 다름이 없다. 결국은 저는 내일 5시에 큰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긴장이 최고도로 가면서 약간의 충돌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담판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나올 얘기들이 그거고 김정은은 그걸 위해서 2년 반을 나름대로 이거저거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물론 지금 큰 틀에서는 대화, 어떤 북한의 목적, 의도를 관찰하기 위한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 대북 심리전, 특히 이제 방송 시설을 타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안 정부 당국에서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긴장이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내일 확성기 방송기를 향해서는 포격을 할 거라는 것이다. 가능성이 90%가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까지 태도를 보면 반드시 원점 타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리전을 하는 그 물체를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기 위한 테스트. 마치 14.5mm 고사포를 사정거리 1.4km밖에 안 되는 걸 턱 수풀에 하나 던져놓고 우리 반응을 본 겁니다. 아무 20분간 아무 반응 없이 다시 사정거리 13km에 또 76.2mm 평사포를 또 한번 던져보니까 그것도 대표병 레이더망을 통해가 한 게 아니라 연기가 올라오는 게 야 저게 뭐냐 가봐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고 정확하게 어느 수위를 어떻게 누르면 된다는 걸 그 버튼은 더 정확하게 북한이 표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 박사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물론 봐야 되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 확성기를 때렸을 때에 결국은 시간을 끌면서 대화 국면으로 갈 것인가 네.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대화 국면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서렌더 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것이다.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2013년 3월 달 이 한미 간에 만들어진 게 원래는 95년 합참에게 평시작전권을 돌려줬고 국지전에는 평시작전권을 가진 합참 의장이 이게 작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우리가 3월 달에 한미연합사령부에 요구해가지고 이 국제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작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처음으로 이걸 작동할 수 있도록 오늘 그 태세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도 이 상황을 간단케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성기를 때렸을 때 우리 반응을 보기 위한 게 더 큰 부분이 아닐까. 실제 도발, 네네.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사회, 온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어떤 국지적 형태의 어떤 도발, 어떤 교전이 있을 가능성도 그 교전이 있을 가능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때리기는 때리지만 확성기를 때리지 예를 들면 성동격서식으로 이렇게 혼을 빼두지만 직접적인 인명피해라든가 민간인이라든가 군기지를 직접 포격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28사단 부근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 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는 한 단계를 더 거치지 않을까. 확성기 자체를 맞추기보다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인근에 일부러 안 맞추면서 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어제 포격이 확성기에서 한 1km 정도 전방에다 쐈는데 좀 더 이제 근접해서 가까이 사실은 맞출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맞췄다는 식으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좀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뭐 가능성이 항상 많은 게 NLL 침범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같은 거. 이거는 제일 북한이 볼 때 큰 부담을 안 느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북한을 응징하는 그 보복을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저강도라고 하면 단거리 미사일 그냥 뭐 동서해로 쏜다. 근데 요번에는 이를테면 남쪽 비슷하게 해서 이 남북의 그 휴전선 연장선상 근처로. 인근에 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더 나쁘게 그 악질적으로 한다면 인천공항 앞바다에다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비행기들 못 뜨잖아요. 우리 정부에게 진짜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대비책이 있는지. 인천공항 앞바다에 아무도 살상 안 됩니다. 그러나 항공비 수많은 항공기들 뜨고 이제 그 내리는데 네. 저 마비되잖아요. 마비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마비시키면 거기에 상응하는 좀 속 시원함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북한은 고슴도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전대미문의 도발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뭐 도시 테러 같은 거. 근데 그것도 아주 은밀성을 기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다. 이제 뭐 무인기 테러라든가. 네. 네네네. 저는 인천 앞바다에 뭐를 떨어뜨린 가능성 굉장히 높고 북한이 그렇게 돌대가리가 아닙니다. 표현을 네. 그렇게 해서 미안한데 방송용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인천공항을 공격을 한다면 저는 인천공항을 공격할 가능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을 두고 보지만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GPS 교란입니다. 네. 관제탑에 GPS 교란시키면 이거 엉망이 됩니다. 북한이 이런 성동격서 작전을 한다는 거에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차라리 장사정포나 뭐나 한 곳에 해상에서의 무슨 아니면 잠수함이나 어디 집중하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가 NSC에서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네. 야, 이 시나리오가 진짜 시나리오가 뭐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성공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공격도 마찬가지. 바로 우리가 다시 이거 한 짓 너희들이 한 짓 아니냐 하지 못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떠냐 하면 GPS 교란 같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목함 지뢰 같은 건 사실 우리 잘못도 좀 있습니다. 부주의한 것 이런 거 아마 6월이나 7월 초부터 그런 징후들이 있었는데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는 거. 북한의 행태를 본다면. 네. 그러나 어쨌든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찍어서 요거 너희들 짓이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시간이 끌지도록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 테러의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그걸 할 바에는 차라리 무슨 은행의 전자 시스템을 디도스 공격 같은 게 훨씬 네. 낫죠. 네네. 사실 아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언급은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북한이 화전 양면 전술을 네. 구사한다는 예, 말이죠. 예, 예. 도발을 하면서 네, 네. 또 청와대 김관진 실장 앞으로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의도 이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깰 수 있다는 카드를 가지고 벼랑 끝 전술로 몰고 가보는 거죠. 그랬을 때 평상시에는 우리가 북한이라는 존재를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로 정면 대결을 하게 되면 비록 교전이든 국지전이든 전면전을 하든 이거는 우리에게 가공할 만한 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네. 평상시에는 경제협력 같은 거 할 때는 우리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고 북한은 150위권대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나라고 개성공단에 가보시면 전부 사장님은 우리고 직공들은 다 북한 분들이고 네. 우리 사장님에게 다 고마워하고 있는데 군사안보 문제에서만큼은 김정은이 양보 안 한다 그죠. 그래서 김정은이의 머릿속을 들어가 보면 평상시에는 남북 관계를 뭐 이렇게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자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좀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런 게 같은 민족인데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전혀 그가 생각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여 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보여주마라고 나오는 거다 그죠. 네. 아니, 굉장히 불량한 거죠. 못된 거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다 그냥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적으로서 이렇게 나타날 때는 사실 우리가 그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맞붙어서 싸울 때 우리는 매우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 서울이 너무나도 장사정포에 가까이 있고 평양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김정은이는 북한 병사들 수백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우리는 한두 명 병사만 부상해도 우리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그리고 산업시설 같은 게 너무나도 우리가 훨씬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많잖아요. 그럼 그들은 눈 감고 쏴도 우리는 정말 다 소중한 것들이 다 부서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부서뜨리면 그들이 아쉬워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훨씬 국력이 센 건 사실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 카드를 지금 비겁하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 제의를 하면서 네네. 남한을 좀 네네. 남남 갈등 예, 조절다. 예, 예. 결국은 북한의 국방위원회하고 청와대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이제 요구 카드를 내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치느냐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는 바로 청와대에 소위 말하는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과 우리의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 모임을 자리를 만드는 것이 김정은의 목표가 의도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정은의 목표는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에요. 미국. 이유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왜 이 자성남이가 왜 저 유엔 안보리에다가 UFC를 중단하라. 네. 올해도 했지만 작년에 똑같이 요구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농담 따먹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는 아, 그럼 그 네. 부분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94년에 불바다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사실 거의 우리 한반도 주한미군이 평양의 핵시설을 타격할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온 게 리언 레포터 사령관이 있을 때 2012년에 만들어진 대안이 뭡니까? 일체의 사람은 피해를 입히지 않고 북한 시설만 때리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미국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북한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UFC 중단시켜 돌락하는 내용을 자꾸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를 합니다. UFG는 단순하게 이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핵 전쟁 연습이다. 아, 네. 그것도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진 얘기 같은데 그다음 더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략적으로 평양을 전공으로 때리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은 이걸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이 UFC 훈련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떠보기 위한 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최초로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공동 국지전 대비 계획을 지금 참여를 하는 거를 오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성동 참 이게 소위 말하는 화전양면 대처는 네. 이거야말로 교묘한 교란 작전이에요. 왜? 교란 작전이 상당히 먹혀듭니다. 지금 대통령 이하 군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데 김양근이가 내민 연애 편지를 박지원 추미애 이쪽에서는 관객에서는 의지를 받아들여야 된다. 대응 사격 판단이 너무 거칠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뜻을 읽어야 된다. 그 너무 쉽게 쓰레기통에 던져 넣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한 펴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읽어보자 하는 게 정계 한쪽에서는 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있죠. 그럼 먹혀든 거예요. 이 작전이. 물론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교란 작전이에요. 남남 갈등을 유도한 바로 것이다. 남양 갈등의 성공이에요. 이게 지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번 도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례 없이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 기간 중에 도발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목함지뢰 사건 이 폭발 시에도 북한이 내놓은 얘기 보면 남한의 날조라고 하면서 요거를 남한이 날조에서 뭐 B2 전략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오게 하고 랩터 F-22를 한반도에 들이려는 남한의 속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지휘소 연습이기 때문에 큰 무력이 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상 훈련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모의 전투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북한이 섬뜩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랩터나 무슨 뭐 B2 스텔스 폭격기가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항공모함도 이 동아시아에 지금 비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김정은이는 이미 여러 달 전부터 이런 구상을 가지고 생각했음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북중 관계라도 좋으면 모르는데 북중 관계가 껄끄럽고 김정은이가 이 다자 정상들이 모이는 데 가서 그 뭐 부끄러움을 타는지 그 겸연쩍어서 안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지금 북일 정상회담도 막바지에서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 북한이 제일 서러워하는 거는 외로움을 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들이 도발을 잘 일으켜요. 가만히 미국의 보면.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것이다. 한미연합 훈련을 할 때니까
당연히 미국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게 정면 대결까지 가는 거는 지금 현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음직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네. 그것만 해도 북한으로서는 성공한 성공이고 것이다. 한국 내부에서 여야 간에 약간의 미묘한 지금 그 대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도 일종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볼 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이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는 것에 지지만 표명하면 확고히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놔라. 그 정도거든요. 야당도 지금 하는 게 확고히 대응하지 단호히 대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단호히 대응은 하지 대화의 문까지 닫아놓는 것 같으니 대화의 문은 열어놓으면서 양쪽으로 가자. 북한도 그렇게 양쪽으로 가는데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 송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사실 굉장히 이런 다양한 견해, 다양한 대응 방식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 당국의 대응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차 도발 이후에 71시간이 걸렸다. 네. 72시간이 아니 71분이 걸렸다. 네, 이런 네. 평가. 늦었다. 네, 적절했다.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북한을 뭐 높게 얘기해줘서 아니라 흔한 표현을 하면 북한이 용장이면 우리는 지장이다라는 식으로 보이기 위한 지적인 게임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은 국방부가 얘기한 대포병 레이더의 궤적을 읽고 난 뒤에 대응이라 하면 71분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대포병 레이더라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나 방사포의 이 궤적을 찾아서 바로 대응을 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장사정포 날라왔는데 대포병 레이더를 보고 1시간 반 있다 때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사포 14.5mm 고사포가 사거리 1.4km밖에 안 가는 게 과연 그 궤적을 레이더에 남겼을까? 또 두 번째 직사포는 이 포물선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남겼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때 켜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를 통해서 안 읽었을 수도 있다. 도리어 수작업으로 병사들을 움직여 뭐가 타느냐, 뭐가 연기가 나느냐, 뭐가 벌어졌냐 확인하고 난 뒤에 대응하느라고 1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거죠. 유관 관측 그렇죠. 이후에 유관 됐다. 관측 판단 이러고 나니까 그리고 사실 대응한 것도 K55 자주포로 사거리 18km 이상 되는 걸 가지고 쏘는데 그게 원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대포병 레이더가 잡혔으면 정확하게 원점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앞뒤가 사실은 안 맞습니다. 맞는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건 북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우리 발사 원점도 아직 남쪽은 모르고 있다. 두 번째, 북한 포탄의 낙착 지점도 아직 못 찾고 있다. 그 고사포 날라온 거. 세 번째, 고사포 14.5mm와 직사포 76.2mm가 날아갔다 하지만 이게 온 건지 소총이 온 것까지도 모르고 있다. 물론 이 발표는 오늘 아침에서 이제 국방부가 굉장히 어제 밤 8시 이후에 좀 정리가 된 건 나중에 그전에는 무슨 방사포였다, 무슨 로켓이었다 엉망이었죠. 그 다음에 자주포로 대응을 했다, K9으로 대응했다 이러니까 그걸 북쪽이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이래서 미안한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놀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세적인 입장.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대응도 좋게 표현하면 지적인 대응이에요. 아주 캘큘레이션 계산하고 아주 치밀한 대응을 한다 하지만 다르게 설명하면 이때까지 수도 없이 주장해온 원점 타격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다는 아니다. 거죠. 네네. 높은 점수를 안 주시는데 네네. 저도 송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박영옥 장군께서 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 보면 군인이 군인다우면 북한이 도발하기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의 경우에도 바로 즉흥적으로 바로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속보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로켓탄이니 뭐니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한 발 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몇 시간 지나서 사실은 2차례 했었다. 그 2차례도 두 번째 몇 발 쏜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또 지나서 또 3발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오히려 도발을 해보고 나만 별거 아니구나. 네.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고 또 그런 그 용기 백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 있는 국방 태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를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 군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 저는 사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2차례나 연기하면서 미국한테 너무 의존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너무 의존하는 자세를 갖고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 이런 네. 정신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또 하나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반성을 하면서 대응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해야지 모든 네. 게 다 북한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건 물론 1차 책임은 다 북한이죠. 그러나 우리도 잘하지는 못했다라는 걸 반성해야 됩니다. 송 의원님,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네. 북한의 도발의 위험이 네. 급점증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확성기를 치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확성기를 북한이 때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군이 확실한 방안을 갖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 이미 우리가 한다고 했고 원점 타격 한다는데 원점 타격은 할 수 없었으니까 끝까지 지금 확성기가 제일 저쪽에 민감한 거니까 끝까지 들고 가보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듣기 괴로운 얘기지만 무책임한 대응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홍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본인들이 포격 도발하지 않았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탄착 지점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포탄 그 탄피 같은 거 찾아가지고 분명히 국제사회에 빨리 밝혀야 돼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이게 봐라. 우리가 대응한 것은 북한이 먼저 이러한 도발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 강원도 양구에서 뭐 또 흔적이 있다는데 네. 빨리 찾아야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국제 정치라고 하는 건 힘이 제일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명분도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만약에 교전이나 국지전을 가더라도 그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걸 명확히 밝히면서 우리가 하는 거하고 그냥 뭐 어떤 그 얽히설키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간다. 참 창피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그 북한도 지금 대화의 문은 반쪽은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거는 반은 위험이고 반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한 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더 확실히 하면서 대화의 문은 우리도 열어놔야지 한쪽 문을 완전히 닫아놓으면 뭐 자존심 때문에 참 수십 년 지나서 자존심 때문에 2015년 8월 달에 남북 간에 국지전이 있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났다. 그거는 용서가 돼도 우리는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었다. 이거는 좀 현명하진 않다고 봅니다. 네.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안 쏘는데 어떻게 발사 원점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들이 던진 폭탄 지점을 우리가 찾지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쏜 것이 75mm인지 14mm인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게 바로 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부의 대응, 즉각적인 대응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안심을 시켜주면서 북의 도발도 막는 단호한 대응 기대해 봅니다. 대담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